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엽새. 드디어 명실상부한 10월이 왔습니다. 밤이면 좀 쌀쌀하기까지 해요. 어느샌가 가을 없이 그냥 바로 겨울이 들이닥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면서 무언가 초조해지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미래가 밀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썩 좋진 않지만요. 그래도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네, 제가요, 요즘 열심히 쓰고 있는 글이 한 편 있어요. 이름하여 한국 문학의 식민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표절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 우리 한국 문학이 근원적으로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작가회의에서 내고 있는 기관지 내일을 여는 작가라고 하는 책에 시를 글인데요. 원래 마감은 지났는데 지금도 낑낑 매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식민성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36년간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에게 여전히 유습으로 남겨져 있는 수많은 그 일제의 통치 유산들이 있겠죠.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식민 지배의 유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식민사관이잖아요. 식민사관의 반대편에서 환단 고기가 어떻고 알고 보면 우리의 한민족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둥 하는 다소 이상한 역사 국수주의 비슷한 이런 생각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서로 이렇게 사이좋은 쌍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극우와 극좌가 함께 가는 것처럼. 이러한 식민사관 같은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무식하게 조선놈은 패야 된다라는 둥, 엽전이 다 그렇지라는 둥 하는 자기 비하의 언어로 등장하지만요. 또 반대편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가 일제에 대해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든가 또는 그때 당시에 일제 식민지에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과거를 묻지 말자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역사라든가 정치에서도 식민지가 남긴 여러 가지 나쁘고 슬픈 유산들은 많지만 문학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건 사실 알려진 사실이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기도 하죠. 신경쓰기 하필이면 하고 많은 작가를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일본 작가를 베꼈냐. 사실 미국 작가나 영국 작가를 베낀다고 해가지고 안 베끼는 건 아닌데요. 그 왜 일본 작가를 베꼈을까 하는 것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일제의 통치를 받아왔다라고 하는 면과 관계해서 어떤 종류의 식민주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얘기였는데 막상 살펴보다가 보니까 이 문제는 신경숙 한 사람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가회의에서도 저한테 청탁을 했던 내용은 반드시 신경숙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99년인가 2000년인가 대한민국을 소리 없이 떠들썩하게 했던 이 형용모순인데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처럼 나름 시 쓰고 글 쓰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을 입힌 사건이 김윤식 교수가 가라타니 고진이라고 하는 일본 학자의 글을 표절해서 자신의 이 논리를 전개를 했다. 논리 전개에 가라타니 고진의 생각을 참조하는 것은 학자로서는 늘 하는 일이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런 학자의 이러한 주장들이 내가 지금 놓여있는 이 현장에서 내 생각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런 거 도움 안 받는 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저서들이 앞에 보면 머리말, 옛날에는 제가 그 머리말을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누구누구에게 빚을 졌고 누구한테 고마웠고 누구는 뭘 해줬고 누구의 생각은 어떻고 막 쫙 늘어나는데
아니 머리말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러이러한 사상을 이러이러한 재료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풀어놓으라라고 선포를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들어가느냐 했는데요. 막상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그렇게 인용되는 사람 이름들이 결국 이 사람의 사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밝히는 게 학자적 태도고요. 예, 그걸 밝히지 않을 때 표절을 했다는 둥, 도용을 했다는 둥 하는 소리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김윤식 교수는 가라타니 고진의 생각과 글을 출처 없이 그냥 가져다가 써서 표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문장을 몇 페이지를 한 두어 바닥을 그냥 베껴와가지고 무지 문제가 됐던 거죠. 가장 좋게 말을 해주면 그야말로 신경숙처럼 열심히 이 사람의 그분 그 컴퓨터 세대가 아니니까 열심히 노트에다가 베껴 쓰겠죠. 열심히 베껴서 각주 달기 위해서 해놓고 각주를 잃어버리고 자기 글인 줄 알고 집어넣었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좋게 보는 거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윤식 교수가 가라타니 고진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저는 그냥 단언합니다. 공부 안 해서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순진한 대학원생이 가라타니 고진의 일본 문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때 번역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언젠가 열심히 탐독을 했던 김윤식 교수의 책과 똑같은 문장이 나온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사실 한두 문장이 똑같은 것은 잘 못 느껴요. 하지만 논리 전개와 문장이 합쳐져서 같을 때는 대부분 쉽게 발견을 합니다. 신경숙이 이 미시마 6개의 우국, 신경숙이 미시마 6개의 우국에서 그 전설의 한 대목을 한 두 문단 정도를 통째로 베껴왔을 때 단어 한두 개를 베껴왔다든가 아니면 그 중간에 문장 한두 개를 베껴왔다든가 하면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요. 한 문단을 통째로 베끼면서 생각의 전개 방식이 똑같고 단어가 똑같고 구문에서 중요하게 결정적인 어휘들이 배열이 똑같고 이러면 이상하다라고 대조를 하게 되고 뺏겼구나라고 하는 걸 발각이 나는 거죠. 이 대학원생이 김윤식 교수의 그런 어떤 가라타니 고진 문장을 그대로 옮겨다 박은 글을 읽고서 당황을 한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고민합니다. 천하의 김윤식이 왜 이랬을까? 너무 많은 책을 쓰다가 보니까 이 책 저 책 짜깁기를 했을까라고 보기에는 김윤식의 가르타니 고진 표절은 신경숙의 사례와도 또 다르게 생뚱맞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자연스럽게 녹아 있고 그 논리의 흐름 속에 원래 고진이 먼저 그러한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김윤식 교수의 생각이 이러하다라고 느낌직하게 전개가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이 청년 학자는 우리 문학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 문학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의 문학적 역사 속에서 형식과 언어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낸 문학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번역을 통해서 우리 국문학의 정체성을 형성해 갔죠. 번역된 글들. 외국말을 한국말로 옮기는 번역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국말의 문체가 형성이 되고 그런 외국 글들을 번역해서 읽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고 왜냐하면 대한제국은 어쨌든지 간에 전근대적인 국가예요. 그 전근대적인 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사상 그리고 문화, 행동 양식의 모든 면, 물질적 토대 이런 것들이 다 근대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게 근대적으로 바뀔 수 있게 우리가 그 전의 역사에서 뭘 해놓은 토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임화라고 하는 제가 차례차례 앞으로 이런 이름들에 얽힌 이야기들을 차례차례 좀 다뤄볼까 싶은데요. 임화라고 하는
문학자이자 영화 감독이자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요. 시인이기도 하고요. 아주 끝내주게 잘생겼어요. 한국 역사상 문인들 가운데서 정말 미남 1, 2, 3순위 정도에 들어감직한 정말 미남인데요. 예, 제가 정말 이 임화를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미남이라고 하는 사심에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잘생긴 사람인데, 이 임화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식문학의 역사다. 이식된 것이다. 이 이식된 것으로부터 우리 고유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이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방법은 없다라고 이제 임화가 주장을 했죠. 이것을 이름하여 이식문학론이라고 하는데, 김윤식 교수가 이 임화의 이식문학론에 대한 일종의 반대자로서 한국 문학의 근대의 기점을 이 영정조 연간으로 끌어올리고자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한국 문학사 가운데서 아주 이 고전 문학 학자들이 써놓은, 예를 들어 장덕순이라든가 그 조윤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쓴 한국 문학사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 말고 한국의 근대 문학의 역사로서 정본으로서 가장 제일 먼저 나오기도 했고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문학사가 김현과 김윤식이 함께 쓴 한국 문학사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한국 문학사 안에서 근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현대문학, 이 현대문학 을 시작시킨 시대는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그 기점을 굉장히 올려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일제에 의해서 이 강제적으로 개방당하면서 근대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식민지 시대에 근대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역사 속에 근대를 시작시킬 만한 씨앗이 싹 트고 있었다. 이미 싹이 싹 트고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김윤식 교수 입장에서 볼 때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식문학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임화의 생각은 반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박을 하죠. 어떤 방식으로 반박하느냐. 임화는 현해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현해탄 컴플렉스. 즉, 이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저쪽은 내지고 우리는 속국이라고 일본을 내지라고 하고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지는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반도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사실 일본이 섬나라고 우리가 대륙인데 말이 좀 웃기죠. 저쪽이 그 섬이고 도고 우리가 내지어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내지고 우리가 반도라는 거예요. 이제 반도인으로서 내지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빨리빨리 현해탄 건너서 저쪽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내지인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동일시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식민지인들은 내지인과 하나가 되고자, 내지인과 같아지고자 하는 동일시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걸 현해탄 컴플렉스라고 불렀던 거죠. 자, 김윤식 교수가 임화에 대해서 현해탄 컴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슬프게도 김윤식 교수 세대는요, 6.25 전쟁 그 무렵에, 6.25 전쟁 해방공간 무렵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은 초중 고등학교를 일제치하에서 보냈습니다. 황국 시민으로서 살았던 것이고, 일본어로 공부하고 일본어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 한일 병탄되던 그 1910년 정도만 하더라도, 그리고 3.1 운동이 있었던 1919년만 하더라도 비록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이었을지언정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말을 썼습니다. 한글을 썼습니다. 그랬으나 1937년 이후에 일제가 아주 급격하게 군국주의화 하면서는 학교에서도 한국말을 사용을 못하게 했잖아요. 글도 일본말로 쓰고 말도 일본말로 해야 되고 하니까, 이때 태어나가지고 한 1930년생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집에서는 한국말을 했을지 몰라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0몇 년 이상을 일본말로 쓰고 말하고 하는 걸 학교 생활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일본어로 되어 있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러한 세대가 그분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김윤식 교수도 다를 바가 없었죠. 이쯤에서 그 김윤식의 표절을 밝혀낸 사람의 이름을 알려드리자면 이명원이라고 하는 평론가예요. 이 이명원은 김윤식이 표절했다,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천하의 김윤식이. 사실 저한테도 천하의 김윤식이에요. 저는 김윤식을 한국 국문학계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러요. 경부고속도로는 누더기고 정말 이 처음에 그 도로를 어떻게 닦았는지 아스팔트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고 단 한 구간도 처음에 공사한 그 구간대로 남아있는 곳이 없을 만큼 보수하고 새로 만들고 누더기지만 그러나 그 경부고속도로를 확 뚫지를 않았다면 그 상당한 부분 우리의 소위 말하는 그 근대화, 소위 말하는 공업화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됐겠죠. 라고 하는 의미에서 김윤식 교수를 저는 국문학의 경부고속도로라고 부르는데요. 저한테도 이렇지만 저보다 훨씬 후배인 10살 이상 어려요. 훨씬 어려요. 10살 이상 어린 이명원 세대에게도 김윤식은 바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였던 거죠. 자, 이 말하자면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스승이 왜 가라타니 고진이 그를 이렇게 베껴왔을까? 자기가 충분히 고진과 똑같은 혹은 고진을 능가할 수 있는 독창적인 논리로, 독창적인 예문으로, 예화로, 사례로, 독창적인 재료로, 독창적인 학문을 할 수 있는 분이 왜 고진을 베껴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명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윤식 교수 세대들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해탄 컴플렉스의 무의식적 발현이다. 즉 일본어로 된 고진을 읽으면서 틀림없이 일본어로 된 걸 읽었을 거예요. 일본어로 된 고진을 읽으면서 그것이 흡사 성경 읽듯이, 왜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외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내 것이냐 그냥 바로 가져다가 쓰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게 이제 일본이란다 성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인용한다고 해서 너 표절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의 그들의 문화, 그들의 학문, 그들의 문학은 김윤식 교수의 머릿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정전화되어서 그 일종의 경위를 가지고 가져다 써도 되는, 출처 없이 가져다 써도 되는 어떤 카논화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현해탄 컴플렉스를 비판하던 김윤식은 자기도 모르게 현해탄 컴플렉스에 빠져든 것은 아닐까.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명원이 내렸던 결론입니다. 이것이. 저도요. 김윤식 교수와 이명원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일본과 그리고 일본을 표절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너는 베꼈어, 너는 독자를 우롱했어, 너는 작가로서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소설가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리티를 파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이 소설가가 패러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학적 기법으로서 다른 사람의 이 작품을 인용해서 소설을 쓰고 하는 그러한 기법을 표방하는 작가가 아닌 이상 그의 문장들은 그의 피와 살을 그야말로 살을 베어내고 피를 찍어서 뼈로 쓴 그런 글이다라고 독자는 믿기 때문에 그 글을 인용도 하고 그 글을 찬양도 하고 그리고 그 글을 쓴 작가를 존경하고 그러는 건데요. 근데 왜 뺏길까? 그것도 일본 작가들이 것을 스슬 베끼는 사람은 신격숙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 것을 스슬 베껴요. 통째로 베끼기도 해요. 왜 그럴까? 저도 역시 이명원이 김윤식 교수의 표절을 확인했을 때 느꼈던 암담함, 그리고 왜 그랬을까? 베꼈구나라고 하는 현상을 넘어서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들은 사실 문학과 학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치고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사고체계,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일본적인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캐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답니다. 방송 후기를 살짝 들여다봤더니요. 소소님께서 임화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글도 잘 써서 스캔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잘생기고 멋진 유전자는 일제강점기에 다 쓰러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무슨 말씀을 유아인도 있고. 또 잘생긴 종자잖아요. 솔직히 유아인 정도 되면. 예, 전 정말 너무 참, 유아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대부분 제 나이 정도 되면 되게 아주 멋있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저는 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사위 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걸 딱 느끼는 순간이 요 순간이에요. 애가 사춘기 정도 들어가면요. 잘생긴 배우를 보면 저런 남자하고 연애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저런 남자 우리 딸이 나중에 저런 남자하고 연애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살짝 바뀌거든요. 좀 우습죠. 이제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요즘 유아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잘생겼다 저런 사이가 있었으면이 아니고 어머 저런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참 정말 아들 삼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잠깐만 왜 유아인 얘기가 나왔지? 이 잘생긴 남자는 일제강점기에 다 쓰러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유아인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근데 군산 양이 아빠께서 한계련을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 오퍼레이팅 하면서 이걸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신청곡을요. 첫 번째 노래 나가기 전에 해주시면 제가 노래 나가는 사이에 찾아놓을게요. 무슨 얘기하다가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지. 표절 얘기하고 있었죠. 사실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가 심지어 일제의 식민 지배에 가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문학에서 표절 문제를 외국의 이 문학에서 표절을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만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많은 작가들이 표절 문제에 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 사실 표절은 그냥 말 그대로 훔쳐가는 거거든요. 훔쳐가는 건데요. 이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이 근대의 특히 소설이라든가 하는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왜 표절에 대해서 외국에서 특히 서구에서 엄격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고 전통적인 장르이기도 하고 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시인으로서 존경받고 시인으로서 혁명가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정치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소설가이면서 정치 지도자가 되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소설 쓰는 데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고증을 해야 되니까. 시인이 하는 공부는 하나하나의 고증이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키우는 공부지만 소설가가 하는 공부는 메모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인물의 하나의 이 삶이랄까요?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챙겨 놓아야 되는 자료에 속하기 때문에 소설가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심지어 엉덩이로 쓴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제 소설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문장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소설 속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소설가는 자기 소설 속에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경영하고 정치하는 데 바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설가가 한 사회에서 정치가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유진호 같은 사람들이 강요가 되고 한 건 우리나라에 조금 특수한 사례가 아니었던가 싶기도 하고요. 이 혁명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국가들에서는 소설가가 소설과 소설 사이에 정치를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시인들이 정치가가 많이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블로 네루다, 일 포스티노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이분은 그 아르헨티나 맞죠? 칠레구나. 칠레의 그 아얀데 대통령이 죽을 때, 그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선거에서 공산당 후보로 나섰다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아얀데를 당선시켰던 그런 경력도 있는 진짜 정치가고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낭만적으로 좋아하는 체 게바라도 시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의 역사는, 근대라고 하는 역사와
아주 일치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의 역사는 그냥 변혁기와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설은 정말 근대적 장르예요. 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대 문화와 함께 성장을 했거든요. 근대라고 하는 게 부르주아지 문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대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계급이 결국은 타고난 신분 그리고 물려받은 영토 이런 것에 의해서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기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한 부를 통해 가지고 시간 여유가 생겨서 읽을 거리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돈을 주고 이야기를 사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서 돈을 벌어 먹으면서 계속해서 글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게 바로 소설가인 거죠.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문명과 함께 발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이야기를 어떤 소설가, 나라고 하는 부르주아지의 이야기를 어떤 소설가가 써요. 써가지고서 출판을 해요. 출판을 해서 인쇄를 받고 먹고 살아요. 또는 연재 소설, 신문 같은 데 연재를 해가지고 그 원고료를 받고 먹고 살아요. 그러면 소설가에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밥이잖아요. 밥그릇. 그걸 누가 뺏겨서 쓰면 안 되죠. 당연히 근대 문화 속에서 발달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표절에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국 문학은 어떠했나요? 한국 문학은 기본적으로 1910년에서 20년 사이 더 정확하게는 19년 이후에 일본에서 근대 문학을 배운 유학생들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춘원 이광수라든가 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신소설 작가들이 있었고 그 신소설 작가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 가지 소설들을 쓰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본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문학을 배워와서 쓴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우리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반영하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내가 이러한 문학 작품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열망보다는 내지인 일본에서 인정받는 문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저는 거의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심리 구조가 있다가 보니까요. 이걸 이 심리학 용어로는 동일시의 욕망이라고 보통 그러죠. 동일시의 욕망. 자, 그러니까 표절이라든가 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닮을 것인가. 즉 베끼기의 욕망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든답니다. 시나 소설이나 할 것 없이 근대적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 자체를 일본으로부터 빌려오면서 형식뿐만 아니라 표현 방법들도 빌려온 거죠. 빌려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베끼게 되었다라는 거. 내가 한 사람의 소설가로서 우리의 인민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형태로 만들고 그 이야기를 건져내고 하는 이러한 열망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소설로 쓰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와 유사한 우리의 삶의 형태를 찾아내고 이러다가 보면 나쁘게 말하면 작가들에 의해서 우리 삶 속에서 문화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삶의 형식들이 역으로 수출되기도 방출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악순환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한국 문학은 시작에서부터 굉장히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 재구성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일본과 우리는 삶의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 자체가 우리가 쌓아온 역사와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형태의 삶이 생겨나고 그 다른 형태의 삶들을 나중에 20년대 후반 30년대에 들어가면 소설가들이 쓰기 시작을 해요. 슬프게도 그러한 소설가들이 또 대부분 다 이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과 너무너무 서로 관계가 있어서요. 표절을 다루다가 말고 제가 요새
이게 한 50매만 쓰면 되는 거고 빨리빨리 써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파고 들어가다가 지금 우물 안에 너무 들어가고 기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에 그 엽세에서 할 얘기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제가 좀 무거운 얘기, 아주 그 옛날 얘기로 막 100년 전으로 막 기어 올라가는 얘기들을 그 엽세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뭐 가끔 가다가 유아인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100년 전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모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 길로 돌아가서 정리정돈을 잘하면,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많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죠.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해요. 끊고 지금부터 시작하자. 과거는 묻지 말자. 덮어놓자. 좋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 순간이 출발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달려나갈 수만 있다면 훨씬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몸에 주렁주렁 과거를 매달고 있는 거죠. 출발선상이 같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출발선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사회제도적인 보정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사회제도적인 보정작업을 하는데 따른 정당화 논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초토화되었다. 폐허가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두 동일선상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축적한 부를 가지고 빈부격차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현상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초토화된 것은 사실일지라도 박정희가 소위 그 조국 근대화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를 1차, 2차, 3차 하면서 근본적으로 공업화를 위해 가지고서 농촌을 피폐하게 하고 농촌의 분농들을 위해서 소작농들을 망하게 하고 해서 그 망한 노동력을 도시로 유입해서 값싼 공장 노동자로 만들고, 또한 그 값싼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중고가제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쌀값을 낮춰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저임금을 유지하게끔 하고 하는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서 재벌들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등이 박정희 때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과거, 시작, 실마리로 찾아 들어가가지고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현재의 불평등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한 되게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문학에서 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파고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의 지금 표절 문제에 대한 혼동이 바로 이 근대가 우리가 스스로 발전시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학, 우리의 특히 소설 문학이 우리의 독자의 요구에 의해서 작가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시장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형태의 문학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와 작가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발달을 한 거죠. 책을 사갈 수 있는 독자가 있고 글을 써서 독자가 요구하는 책을 쓸 수 있는 작가가 있고 그것을 매개하는 출판이 있고, 이러한 삼박자가 딱 떨어졌을 때 소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소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의 장르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는 동인지 문학이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다음 신문연재 문학이었어요. 신문연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많은 독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문사의 선택입니다. 신문사가
작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작가는 신문사가 독자를 붙잡아 놓기 위한 하나의 미끼로서 굉장히 선정적이고 그리고 통속적인 소설을 쓰고 이러면서 우리의 시장이 발달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순수 문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의 문학 독자들이 이 소설들은 좀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이건 정말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문학 사적으로 보존해야 돼라고 결정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작가들이 흉내낸 문학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일본에서 순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내면 세계에 어떤 언어가 좀 더 오래 남고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자신들이 탐구한 결과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순문학이 우리의 그 물질적 토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필요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해서 이러한 문학 형태를 우리가 발전시킨 것하고 이러한 문학 형태가 필요해지니까 우리가 그러한 문학을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러한 방식의 식민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히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경숙 사태의 핵심도 결국은 이러한 종류의 표절 심리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든답니다. 차라리 신경숙이 독자가 재미있어 하는 문학을 쓰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의 이 난리는 안 났을 것 같아요. 지금 신문을 열심히 한 1년 정도 탐구를 해보니까 독자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주제는 뭐 치매더라. 남자 독자, 남성 독자들은 노동 문제일지 몰라도 여성 독자들은 건강, 치매,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더라. 그럼 여기에 관련된 소설을 써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까지나 소설이라는 것은 그런 면이 훨씬 강한 장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동유럽이 몰락을 했으니까 자본주의가 승리할 거야. 그럼 앞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소설들이 유행하더라? 후일담 문학. 우리도 후일담 문학 해보자. 이거는 겉보기에는 아닐지 몰라도 식민성이고 표절인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슬프게도 우리 한국 문학 내부에는 이러한 종류의 식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를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요새 마음이 많이 괴롭고 그냥 괴로운 게 아니고 내 안에도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내 안에도 너무너무 많은 식민주의의 잔재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이런 시를 쓰고 싶었을까? 사실 이 문인들은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작품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의 영향을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요. 너무 잘 쓴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작품들이 내 마음에 너무 들 때, 극단적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저 사람이 다 썼으니까 나는 읽기만 하자. 쓰고 싶은 욕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나 내 역량으로는 뺏겨 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두툼한 노트 한 권을 들고 와서 열심히 그 시인의 시를 필사하면서 쓰고 싶은 나의 욕망을 달래고 내가 그걸 내 이름으로 감히 발표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이 시인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나는 할 수 있겠어. 내가 비록 이 시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시인하고 비슷한 어법으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인이 하지 않은 얘기를 내가 할 수 있겠어. 이 시인은 햄버거 본 적 없었잖아.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는 햄버거 같은 건 없었고 기껏해야 빈대떡이니까. 근데 난 햄버거에 관해서 쓸 수 있어. 햄버거에 대한 명상 난 쓸 수 있어. 자, 이러면서 새로운 시인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영향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 문학에서는 이런 영향을 극복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학판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의 문학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언제나 외국 담론에 의지해온 그런 슬픈 흑역사가 있는 거죠. 그걸 무지무지하게 많이 깨달았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TV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요. 우리의 영상 쪽, 영화라든가 드라마 쪽 이런 쪽들은 이제는 좀 식민 잔재를 많이 청산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대본 작가
대본 작가 혼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들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모여가지고서는 일을 하니까 나름의 독창성이 발생을 하는 거고 우리 나름의 고유성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러한 고유성들이 우리의 고유한 어떤 드라마들, 성공한 드라마들이 모범이 되고 전례가 되고 하는 것들이 쌓여오다가 보니까 독특한 한국적인 것들이 생기고 그것이 또 한류란 이름으로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고유한 것을 찾아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게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문학에서 왜 유난히 표절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하니까 그렇다. 독자와 편집자가 문학 행위에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루하고 개입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오늘 그 노혜경의 그 엽새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표절은 용서하지 맙시다. 그게 그 작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 고유한 것, 독창적인 것, 현실적인 것 이런 것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표절로 대체하는 것이 표절이거든요. 치열하게 싸워서 현실을 쓰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뺏기는 것으로 대체하는 게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표절을 용서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제대로 소화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용서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요. 내일은 여기에서 조금 진일보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애쓰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노혜경의 그 엽새 오늘 월요일 방송 여기에서 접고 내일 뵙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